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사랑의 온도, 송영무, 슈퍼공수처, 미세먼지. 자, 이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실시간 검색어는 슈퍼공수처, 송영무 둘 다 관심이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특보 비난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은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평화, 군사적 압박. 왜 내가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냐고 비판하냐. 트럼프는 외교적 대화, 평화, 그리고 군사적 압박 이런 걸 얘기해도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하냐.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 자, 문정인의 목소리, 송영무의 목소리, 다종다기한 목소리가 있어야지 대통령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죠.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자, 모든 선택의 여지는 테이블에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갖고 국민들 안전,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서 이런 복잡한 얘기 다 풀어내시고요. 첫 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Come on over 듣고 광고 들으면서 저는 1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는 원포인트 뉴스인데 오늘 원일이 기자가 없어서 땜빵으로 나왔나? 네, 땜빵입니다. 땜빵이에요? 예.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호가 땜빵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예. 지금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 삽니다. 인천에요? 네. 인천에 땜빵? 모든 방이 다 있어요? 다방? 이건 광고인데 큰일 날 뻔했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심의위에서 불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불러가면요 안 가요. 그럼 방송 안 해요. 어차피 PD님이 가시니까. 그런가요? 네. 나를 불러서 심의한다? 네. 우리 심의 안 받아요. 심의 안 받을 짓만 해요. 모범생. 그러다 부른다? 안 해 방송 그럼. 방금 PPL 비슷한 거. PPL이요? 네. 거기서 뭐 돈 안 주면 이제 거길 고소해야지. 내가 네. PPL인데 왜 돈 안 주냐. 네. 저도 모르게 이름을 또 말해버렸네요. 박은 땜빵에 살아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살던 방 이름이 있어요. 네. 독방. 네. 예. 서울시 구치소 막 이런. 예. 네.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즐겁게 오냐면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많은 국민분들이 뭐 이 소식을 들으면은 좀 뭐랄까 하여튼 노후가 좀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치매를 앞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뭐 이렇게 공표를 한 건데 네, 그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18일에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나와서 이제 올해 7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 치매 환자가 이제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요. 네, 하지만 정부가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 치매 안심 사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좀 여쭤보시면요. 안 여쭤봤어요. 계속. 네, 그렇군요. 혼자 쫙쫙. 네,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일단 수도권 47곳에 운영 중인 치매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 치매 지원센터를 오는 12월까지 치매 안심센터라는 이름으로 개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47곳에 운영 중인 이곳을 전국에 252곳으로 네, 그러니까 크게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252곳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상담이나 검진 이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치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치매 관련돼서 그 환자분이 올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안에 그 치매 증상 완화를 돕는 그 단기 쉼터라는 곳이 세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치매 걸려서 어디 요양센터 가는 걸 다 온 국민을 책임지겠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네. 다만 치매 진단하고 초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심센터 예, 이게 예. 47곳밖에 안 돼서 태부족이다. 네네. 그러니까 252곳으로 늘리겠다. 네. 국회의원 지역구가 한
220개 정도 되고 그렇죠. 기초단체가 240군데 정도 되니까 네네. 기초단체별로는 다 들어가겠다. 네, 기초단체별로는 하나 정도씩. 하나 정도씩. 예. 그리고 이 초기 대응이나 뭐 이런 검진 같은 거 말고도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혜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의료비 본인 분담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치매 걸리면은 여러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내야 되냐라고 예. 이제 했을 때 치매 같은 경우는 그게 20에서 6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대요. 예. 나머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네, 부담을 하는데 예, 그러면 80에서 40%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데. 네네.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예. 10월부터 예. 네, 그 다음 달부터죠. 그러니까 4대 중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을 10% 선까지 내리겠다. 야, 네. 4대 중증. 그렇죠. 그리고 치매는 네네. 온 가족이 같이 앓는 거예요. 한 네, 분이 맞아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온 가족이 아무것도 못 해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예. 한 명은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가족이 책임지는 것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 가족은 왜냐하면 국가의 일부이고 네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건데. 예. 게다가 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이게 비급여 항목이었거든요. 어허. 네, 요것도 네,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키기로 아. 네,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치매 걸린 환자분들께는 좀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도 은근히 비싸요. 오호. 네, 그래서 은근 비싼 기저귀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어떤 시설에 요양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식재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거든요. 예. 이런 식재료 같은 것들도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예. 네, 이런 계획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알겠지만 치매 걸린 그 부나 모 네. 계시면 그 돌보는 가족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네. 혼잣말로 어렸을 때도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이 들어갖고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울면서 네. 그리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정말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국가가 케어해 준다. 네. 그러니까 케어주고 또 어느 정도 그 돈 부담에서도 예. 네, 좀 낮춰줄 수 재정적인 있는. 부담에서도 자유롭고. 네네. 야, 이게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아, 그 나라 이름이요. 예. 네. 뭔가 실행이 되면은 예. 네, 잘 아니 된 실행될 건데. 나라 어느 나라죠? 네, 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SBS 정봉주의 정치쇼요. 훌륭해요. 이름까지 쫙 저한테 뭘 나오는데. 계속 원하시는 SBS 정봉주의 정치쇼. 네. 진행자? 정봉주. 예. 네. 10월 초서부터 저희가 청취율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청취율 조사에 대비하는 걸 뭐라고? 사자.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죠. 예. 이렇게 항상 네.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는 걸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예. 네. 좀 5분 대기라고 대답할 뻔했어요. 그래요? 사주 경계 항상 경계하는 거. 네. 사주는 뭔지 아세요? 4주 동안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 예. 네 연월 군데. 일치. 연월 일치. 사주 경계. 혼란스럽네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이러면 욕 먹었어요. 부산스럽다고. 네. 근데 요즘은 멀티시네. 예. 너무 좋은 댓글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쁜 댓글은 일단 안 봐. 네. 왜냐하면 좋은 댓글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김선미, 상근 기자님 여기서 뵙네요. 레드 헤어네요? 예. 저희가 방송하는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 예. 거기 청취를 많이 해주시는 레드 헤어. 네, 고마우신 분입니다. 빨간 머리. 네. 예. 그럼 거기서 N은 누구예요? N요? 에? N. N? 예, 빨간 머리 N 모르세요? 연식이 좀 부족하네. 오늘 진짜 힘드네요. 결혼하더니 더 이뻐지신. 자, 오늘은 무슨 네, 훈련하고 감사합니다. 가시냐면 네. 멀티 훈련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유머를 받아치는 게 멀티 훈련입니까? 자,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그래서 치매 걸려도 이제 가족 해체라든지 네. 내 실제로 직장에서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걱정 없이. 네, 이걸로 뭐 완벽하게 끝났다 뭐 그런 걱정은 아예 없어졌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기가 훨씬 더 나아진 치매 거죠. 부모 중에 한 분이 치매 걸리거나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 걸리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제까지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왔기 때문에 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매가 영어로 뭐죠? 영어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예. 네. 알츠하이머 병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그 어제 발표가 됐죠. 네. 예. 특검을 뛰어넘는 초강력 권한을 갖게 된 이른바 이제 슈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했는데요. 예. 이게 권고 사항이긴 한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부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허. 네. 내용이요? 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권고안에 따르면 일단 규모가 좀 상당한데요. 공수처장,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는 30에서 50명. 그다음에 수사관이 50에서 70명. 오호. 네, 이렇게 해서 최대 122명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정도 규모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3차장 산하 조직과 비슷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특수부를 이제 전담을 하는 그쪽 조직과 그 규모면에서는 비슷하고요. 예. 또 메머드 특검이라고 불렸던 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규모가 100명이었음을 좀 감안을 하면 검사 수사관 다 포함해서? 네, 검사 수사관 다 포함을 해서요. 그거보다 이제 많은 거죠. 미니멈으로 따지게 되면 80명, 맥시멈 따지게 되면 120명, 평균 네. 따지게 되면 100명쯤.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이 한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도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거 보면은 예. 이 규모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처장이 네. 공수처장이 장관급이다. 네. 그럼 그 밑에 또 이제 차관급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하나의 부처가 새로 생기는 거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부처가 새로 생기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사 우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 우사권? 수사 예. 우선권. 우선권, 제가 수사 발음이 우선권? 잘못됐습니다. 네, 수사 우선권인데 예. 이게 수선 우사권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계속 보니까 헷갈리는데 예. 수사 우선권. 수사 우선권입니다. 예. 어차피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을 해온 기소권, 수사권, 그다음에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수사 우선권.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직자가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게 반드시 공수처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찰로 갈 수도 있고 검찰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딱 들어오면은 이 검찰하고 경찰에서 이 공수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서 공수처장이 이거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조건 그 사안을 공수처로 넘겨야 됩니다. 쉽게 해서 수사 중에 선임 수사팀이다. 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우리가 찜. 네. 이거 공수처가 찜하면은 검찰과 경찰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맞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만약에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한다면서 마사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안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간부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자체 수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마사지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수사하면서 상당히 사실 높죠. 증거를 멸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하. 그래서 공수처가 이 사건 가져와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 갖다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허. 검찰과 경찰은 손을 댈 수 없다. 수사 우선권. 매력적이네요. 그럼 네. 기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소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소유지권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기소도 하고 계속 지금의 이제 특검처럼 재판을 가면은 계속 공수처에서 가가지고 예. 재판을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검사석에 앉아서. 지금까지 특검은 네. 공소유지권이 있는데 네. 특검이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에 망정이지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네. 공소유지 즉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검이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과정 속에서 저쪽 삼성이나 이런 데서 메모도 변호사팀이 들어오게 되면 네. 공소유지가 안 되고 무죄로 나올 위험성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위험성이 없어지는. 네, 그렇죠. 공소유지도 공수처에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공수처에서 쭉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예.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에서 고위공직자에 관련돼서 뭔가 인지된 범죄가 있으면은 공수처의 수사를 의무적으로 의뢰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조항도 의무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안에서 자체 감사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거나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공수처로 간다는 거죠. 야, 대한민국 투명해질 수 있는.
그렇죠. 이 공수처가 제대로만 바로 선다면 뭐 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고위공직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질 수가 있겠죠. 돌발 질문. 27분이에요? 9시에 벌써? 끝났네요. 끝났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다섯 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만나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조금 줘갖고요. 아닙니다. 이거 제 탓입니다. PD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뭐 입금만 제대로 된다면.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시쇼 2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2부 모르는 분들이 세 분이 앉아 계세요. 자, 이러면 언니 뉴스 자리 잡았어. 언니 뉴스. 자, 여성 씨가 엄마 언니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주는 언니 뉴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전 의원이한테 요 전 안 써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며. 그렇죠. 해병대 의원. 네. 해병대 몇 기세요? 저 19대. 19기, 그렇죠. 해병대 19기. 여의 해병대. 여의 해병대 19기. 자, 그다음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클로즈업 되니까 머리, 헤어, 샵에 갔다 오세요. 저 샵 갔다 오는 저 비용 드릴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인 줄 알고 방심하고 왔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감기는 또 왜 걸리셨어요? 티나요? 예.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거 뭐 죄송해요. 건강 관리를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예, 그거 맞아요. 네, 프로는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박심했습니다. 고란사의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기자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첫 번째 뉴스 최민희 해병대 의원님. 네, 이게 저는 이 문성근 씨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저는. 워낙 절친한. 예, 문성근 선배가 그 18일 어제죠? 예, 그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냐? 이게 연예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문화예술계 인사가 82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MB 정부 시절에. 네, 이건 MB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김재동. 근데 거기에 봉도사는 없었고요. 그땐 연예인이 아니었죠. 정치인이었어요. 지금도 정치인이에요. 지금 예. 방송인이구나. 네. 방송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로드캐스팅이요. 브로드캐스팅. 방송이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오해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죠? 미스언더스탠. 그래서 M하고 B를 앞에 했다며? 방송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뭐 미스언더스탠 브로드캐스팅 그러네요. 고퀄 유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성근 선배가 그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건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 이게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예. 김여진 씨와의 화끈한 그 이상한 웹자보, 19금 웹자보가 최근에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수공작.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검찰 조사 받고 나서 이제 통화는 안 하고요. 주로 톡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으로 예. 그 망명했어요. 저희가 카톡이 좀 문제가 있었을 때 텔레그램으로 망명해서 텔로 주고받았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문성근과 김여진을 콕 찍어서 그런 19금 웹자보를 만들어서 뿌렸을까.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웹자보는 효과가 있었을까. 혹시 이 중에 그 웹자보 당시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없어요. 그건 말고 많이 떠돌아다니긴 했어요. 비슷한 것들이. 네. 그래요? 또 있어요, 비슷한 예, 게? 문성근 씨도 많이 보셨다고 근데 하시는데. 사진을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은 말고 기사 뉴스로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말로는 봤지만 말로는 봤죠. 사진은 못 보셨죠. 사진은 못 봉도사님도 사진은 못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 듣고 있는 중에 말로는 봤지만 기사를 보거나 말로는 들었지만 이래야 되는데 말로는 봤죠. 한마디로 총정리해요. 네, 그런데 네. 왜 그러면 문성근을 겨냥했느냐. 김효진 씨와. 예, 근데 김여진 씨는 사실 김여진 씨도 뭐 좀 미움을 받던 연예인이지만 개념 MB 정부 때. 연예인이죠. 예, 개념 연예인이지만
그 타겟은 문성근이었다고 합니다. 왜 문성근이었냐? 그 봉도사님 알겠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그 문성근 대표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야권 통합 운동을 밀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가두에서 야권 통합해서 정권 교체해보자 뭐 이런 요지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만 명 가까이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예.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고요. 예. 그 혁신과 통합의 상임 대표가 이해찬, 문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국. 예, 그분들이 상임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하고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한 문성근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하여 이런 그 웹자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눈으로 합성사진. 봤다는 예. 그런 여러 가지 글들 있잖아요. 문성근에 대한 안 좋은 도덕적인 뭐 음해 예, 그런 글들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자기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리그로 몇 분이 들어와서 막 내부를 이간하는 독을 확 뿌려요. 그럼 내부가 동요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의 닉이 싹 없어져요. 그 닉 아예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익명으로, 익명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죠. 예. 익명이죠, 거기는. 아니, 이제 들으신 분들 닉이라고 하면. 닉네임. 예. 아이디.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문성근에 대한 또 도덕적으로 무슨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이 확 돌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40살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이 50이 훨씬 넘고 60을 바라볼 시인데 그런 게 돌아요. 아니 과거에 그 개인 사생활 같은 거 누구누구와 사귀었다 뭐 누구누구와 네. 무슨 관계라고 한다는 게 수년 전에 혹은 10여 년 전에 끝난 게 마치 그때 진행되는 것처럼 소문이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왜 그러지 이제는 할아버지 필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게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게 돌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성근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의 핵심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그 운동을 깨기 위한 게 목표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었대요. 예, 요거만 한 게 아니고 찌라시에도 문성근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권 통합 뭐 서명 받습니다 이렇게 막 그 길거리에서 좌판 깔고 막 이렇게 외치면 꼭 몇 분이 저희를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누군가 하면 선관위. 선관위. 네, 오. 저희는 팬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근데 눈빛이 팬은 눈에서 꿀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서 독이 흘러요. 독이 흘러요. 그래서 레이저 쏘면서.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게 선관위에서도 찍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 이제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다양한 방식의 공작이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국정원이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야권 통합 운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겪었던 이상한 장면이 그걸 전부 깨니까 국정원이 딱 있고 그것들이 또 보고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서도. 아니, 뭐 기획서가 있겠죠. 있죠. 그 이름 자체를 특수공작이라고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합성사진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수공작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게 너무 아시는 분들이 다 황당해하는 정도죠. 그러게요. 김재동 씨가 MBC 파업 때 와서 한 발언이 국정원 직원이 자기를 만나고 가서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서 6시 30분 네. 설해마을 김재동 만남이라고 했다고. 국정원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사실이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어제 이제 문성근 씨가 조사를 받았고 오늘 김미아 씨가 조사를 받잖아요. 이제 좀 전에 출두를 하신 것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2012년도에 제가 김미아 씨 책 그 법률 검토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책 제목이 웃기고 자빠졌네 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KBS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쫓겨나는지를 자세하게 쓰신 건데 그 책을 지금 읽어봐도 그때는 되게 황당했어요. 설마 보면서도 야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거 아니냐 걱정돼서 실명 같은 거 좀 빼셔라. 아니면 너무 사실로 확정하지 말고 추측 그 약간 애둘러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돌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훨씬 심했었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문성근 씨는 국정원 직접 개입을 했지만 김미아 씨 같은 경우 그런 방송국에서 방송국 간부들이
김미아 씨를 굳이 그렇게 찍었던 건 뭐예요? 위에 뭔가 누군가의 그렇죠. 명령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미화 씨의 경우는 그때 세계는 우리는 네,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게 광고도 많이 들어왔고요. 청취율도 네, 높은 청취율도 프로그램. 높았고 지금의 원래 정봉주의 정치쇼 같은 거죠.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죠. 그렇게 정봉주가 더 인기가 낫죠. 엄마. 영원히 기자님, 출연하세요. 야. 영원히. 딱딱 그러지 마세요. 야. 신경 쓰여요. 네. 여기 이렇게 칠 때 여기 쇠가 딱딱 부딪히니까. 고 기자님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그래요? 눈치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경쟁력으로 저는 충분하세요. 여러분들끼리 각자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네. 고란 기자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최민희 여기 누구죠? 이분 누구죠? 양언니요. 양언니. 두 분 오늘 마지막 방송 참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국정원이 아니라요. 정봉원이에요. 우리 정봉원의 포갑을 폭로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막방이에요, 막방. 그래서 이게 어저께 이제 태를 주고받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검찰이 기소하는 건 또 그렇지만 예. 그 연예인들께서 모이셔서 그 82명의 연예인들을 최대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을 모아서 또 고발을 하실 생각이고 예. 소송도 하실 생각이래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모으고. 근데 그러고 저희가 있어요. 방송할 때마다 꼭 상기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아까 그 문성근 씨가 그게 그렇게 활동한 게 2011년도예요. 그래서 혁신과 통합을 만들고 이해찬 총리와 문성근 이런 분들이 해서 2012년 초에 민주당과 합당 1월에 그 합당 전당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 열 때 저는 감옥으로 막 들어가고 그 기억나죠? 예, 감옥 네. 들어가면서 제가 최고위원회 참여해서 네.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날 서버가 마비가 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70만 명이 가입해요. 당원에. 그 당원이 아니고 국민 경선이에요. 국민 경선에 아. 참여해 주세요 해갖고 그래서 참여해 주십시오 해갖고 그때 100만이 넘어가요. 근데 제가 최고위원회 들어가면서 11월 말에 혁통하고 통합하기 바로 직전에 가입해 주세요. 여러분이 민주당을 살려야 제가 감옥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네, 기억하죠. 그때 기자회견 예. 했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문성근 씨. 그 2011년 내내 거리를 다녔는데 2010년 8월 31일 날 시작했고요. 그래갖고 근데 네. 이제 그때 우리 뭐 이제 나 무슨 수 낙검수. 그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그럼 무슨 수인데 모꼼수. 네. 나 무슨 수 모꼼수. 모꼼수,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문성근 선배가 좀 그 나오라고 같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쪽 팟캐스트 하는 거 바빴고 좀 못 나가 뵙고 그랬었는데 또 문성근 님의 부친께서 문익환 목사. 네, 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으셨던 민주화 분이 운동의 상징. 네. 남북 예. 대화에서도 큰 짐이 기여를 많았어요. 하셨었고. 가방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무거워서 가방 같이 들고 다녔던 정봉주. 이른바 가방 모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정봉주. 정봉주. 아, 참 제가 가끔 그 봉도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30년 전에 알던 사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33년. 33년 땡 왜요? 어쨌든 85년도에 만났고 85년도에 만난 그 해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집사람도 33년. 그리고 최민희 의원을 만난 것도 33년. 독립선언서도 33이네 독립선언. 근데 이상하게요. 그냥 그때랑 똑같아요. 느낌이나 이게 참 신기하죠. 야. 오랜 친구. 오랜 친구. 문성훈 그래서- 씨는 네. 김효진 씨 애들이 어려서 걱정이다. 네, 맞아요. 네. 같은 엄마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해보세요. 김여진 씨도 SNS에다 심경을 올리셨는데요. 이 가족들을 아니 지금 이곳에서 함께 촬영하고 있는 스태프들을 어찌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난 일이다. 아무리 되뇌어도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다. 또 이 추악함의 끝이 어딘지 똑바로 눈 뜨고 보고 있기가 힘들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다 그냥 피눈물을 네. 나게 만드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정점에는 이 방송을 오해하신 분. 예. Misunderstand Broadcasting. MB. 아니 김미아 씨도 아침에 출두하시면서 지금도 고통스럽다. 이걸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풀어내면 이제 다 고통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또 한 번의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대표 선수 뒤에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김규리 씨. 아. 민선 씨였잖아요. 아, 얼마나 예. 방송이 안 되면 이름까지 바꿨어요. 아, 제가 누구한테 전해 들은 얘기는
2012년 그 12월 19일 문재인 당시 후보가 지고 네. 정권 교체 실패한 날 무슨 그 연예인이 하는 타이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이태원. 네. 거기 와갖고 식사하고 소주 한잔 하다가 뭐 소주인지 와인 한잔 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그 김규리 씨를 말렸다. 아니 근데 사실 근데 본인은 이게 자기의 연기력이나 이런 게 문제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어제 심경을 얘기했잖아요. 여배우로서 꽃다운 나이를 다 보냈다. 그러게요. 아니 요 김규리 씨가 뭘 특별한 게 한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광우병 소고기 광우병. 파문 때 네. 광우병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는 말이 네. 그래요. 이 말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SNS에도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그리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표현의 그렇게. 자유가 보장이 그러니까요. 돼야죠. 아니 네. 그리고 문성근 선배도요. 그 2000년에 노사모 시작하실 예. 때 나이가 그때가 4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 출석할 때 YTN에서 거의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아, 너무 그 화면을 본 분들이 너무 깜짝 너무 놀란 마음이 거예요. 아팠어 그러니까 정말. 그 팬들의 그 뭐 기억 속에 네, 문성근은 40대 후반에 그때 네. 왜 지적인 배우로서 예. 되게 인기 끄실 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진행자로서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경선할 때 노무현 대통령 흔들 때 그때 개혁당 참여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 문성근 모습은 40대 중후반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규리 씨도 진짜 안타깝고 김미화 씨도 안타깝고 문성근 선배도 연예인으로서 초절정이었던 그럼요. 시기에 이런 블랙리스트 대상이 돼서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2008년 떨어지고 2012년 감옥 갔는데 DNA 자체가 뱀파이어 DNA니까 안 늙으니까 관계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은 늙잖아요. 정말 출두하시는 모습 보면 비결 너무 좀 마음이- 알려드리세요. 좀. 비결이요? 저리 안 들면 돼요. 진짜 문성근 씨가 대단하다는 게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나와 있어서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괜찮지 않았던 게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는데 사시던 집도 팔아서 오피스텔 옮기고 그 돈으로 생활하셨다면서요. 그 얘기요. 9년 동안. 제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연예인 차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대표님 이제 저기 무슨 뭐 소속사도 있고 그러세요? 살아났어요? 네, 그래갖고 기사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얼마만이냐 이분이 이 차 타는 거 본 거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죄가 돼야 되는 게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줘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점에 누가 있는지 정점을 정확하게 타겟팅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뿌리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요. 네. 이게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하면 옳지 않지만 칡넝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칡넝쿨 이런 게 산소 파고 들어가면 아주 지겹거든. 그렇죠. 그 칡을 뿌리를 뽑아요. 근데 칡이 웬만해서 뿌리가 안 뽑힙니다. 아. 더 두껍고 질겨져서 산소를 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뿌리채 뽑아야 되거든요.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 아멜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어설픈 악에 대한 용서는 더 큰 악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근데요 칡뿌리가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식품을 근데 그 칡뿌리가 산소 파고 들어오면 속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산이 저렇게 유지되는 게 그런 수없이 많은 칡뿌리 그럼요. 무슨 이게 막 엉켜져서 방향이 조금 틀리긴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왜냐면 문성훈 선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속보로 뉴스 뜬 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 댓글 관련돼서 그 정점에 계신 분을 검찰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가 맞나요? 박 시장. 네, 예, 그렇게. 예, 근데 보도가 고발이 나왔어요. 맞아요? 고발이 고소가 맞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적인 본인은 어떤 고소. 걸로 본인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건 피해 입을 고소예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고소가 고소. 됐어요. 예, 제3자가 하게 되면 고발. 제가 할 것까지 다 뺏어서 MC께서. 그러면 만주 변호사 그러면 개선까지 왔어요. 나는 근데. 고발한다 봉도사를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나는 고발을 받는다 최민희를. 자, 다음 뉴스.
양 변호사님.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게 지금도 검색 순위 1위에 그러게요. 올라왔었어요.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이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지 예, 않습니까? 어제 CCTV도 돌았죠. 둘째 아들 아닌가요? 장남이에요. 장남이 아, 체포가 네. 됐고 그 장남이 이제 몇 년 전에 군 문제도 일으켰던 아, 그게 그 장남이에요. 장남이에요? 또 이번에 지난해 9월에 집행유예가 끝나고 본인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했었는데 중국에서 마약을 한 4g 가량을 들여와서 마약을 문제가 됐던 게 그런 마약을 하다가 체포된 것도 아니고 그 마약을 같이 할 여성을 찾는다고 채팅앱으로 SNS 채팅앱으로 올렸다가 네. 잡힌 건데 얼마 전에 그 채팅앱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경찰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요즘 채팅앱으로 마약을 또 유통을 많이 시키기 그리고 때문에. 채팅앱으로 성매수, 예, 매매 그런 것도 무척 하기 심각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필 그 상대방이 경찰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도 그래서 남경필 지사 아들인지를 모르고 갔다가 긴급 체포를 하고 보니까 남경필 지사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 인터넷에 뜨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막 음모론을 제기했거든요. 예. 이게 상황이 너무 미묘하다 근데 이러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그래서 그건 그런 거예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것도 역시 광고를 듣고 3부에서.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최민희 의원님, 양절 변호사님,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정치인의 자식들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이 마약하고 이런 거 뭐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다. 그리고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 뭐 이거 당연하고요. 예. 비난받아 마땅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게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 피해를 봐서 이건 내 욕망에 우리 가족들이 희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특히 선거 때 치사한 후보들 만나면요. 그러면 가족 물고 물고 늘어잖아요. 늘어져. 그렇죠.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 권양숙 여사 부친건 그때 이제 노풍연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멋있었죠. 그죠. 대통령 되려고 조강지철을 벌여야 된다. 거기서 완전 넘어갔죠. 저만 답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리고. 예, 그래갖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 정치인은 여기 맞아요. 보면 이제 네. 남경필 지사가 참 아들한테 미안하고 뭐 보고 싶다 이런 표현하는 게 전 이해돼요. 예, 저거는 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식이 오히려 나서서 우리 아버지는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방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이 사람이 실제 생활은 이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치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는 말로 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정치하려면 먼저 집안 단속도 못하는 거 아니냐. 혹은 우리가 여태까지 투표해서 뽑아줬던 사람의 이미지는 겉으로 모습이었고 사실은 내부는 그게 아닌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억울한 분도 있지만 억울한 분도. 남경필 경기지사 오전 10시 기자회견 내용이 아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 아버지로서 참담하다. 아들이 보고 싶다. 법 절차에 따라 면회할 것이고 향후 고치는 차차 말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양 변호사님 하신 말씀도 이해되는데 이제 우리 직접 정치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은 가족의 아들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는 사실은 정치하는 집안으로서 가족들이 입은 피해.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정치를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지냈으면 아들이 저기까지 갔을까 하는 이런 이해는 일말의 이해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욕먹어 마땅해요. 예. 그건 네. 가족에 대해서도 욕먹어야 그러면, 되고 예. 이 잘못에 대해서도 가족 이렇게 본인은? 잘하지 못한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욕먹어 마땅하다. 정치인들은 그렇다. 근데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그럼요. 조금 그런 아들이 마음이 마약하고 군대 있을 때 문제 일으킨 거 욕먹어 마땅하다. 근데 그 원인은 아버지한테 아들의- 있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있고 아들의 쓸쓸함. 슬픈 성장 과정. 그냥 정치하는 분들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서 또 엄마가 좀 케어해 줘야 되는데 엄마도 엄마도 바빠요. 나가 있으면 예. 그럼 힘든 거지 애들이. 저 옛날에 굉장히 지금도 유력 정치인이라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저 이제 중앙일보 있었을 때 일이거든요. 기자실 찾아와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냐 그러니까 선거 하다 이런 경우까지 하냐면서 자기 딸들한테 상대방 진영에서 전화를 해서 니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놀았다. 어머. 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결국 사퇴했던 정치인. 근데 양언니 예? 저는요 그게 접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자실 찾아가서. 어머머. 최 의원님도 그러셨어요? 네 사퇴 이번 안 했잖아요. 근데 접니다는 아니지. 저가 그런 형편입니다. 네 나는- 저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총선 때
그 우리 딸을 가지고 마타도를 퍼뜨려 가지고요. 제가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기자회견하다 울었습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게 여성 정치인들의 어찌 보면 우리가 언니 뉴스에 여성 정치인들의 비애인데 남성 정치인들은 서로 이렇게 욕하고 그러다가도 예를 들어 상대 후보 보좌관하고도 제가 친한 경우도 있고 또 상대 후보하고 우연히 만나갖고 길거리 소주 한잔 이렇게 하면서 그럼 금도를 안 넘어가요. 뭐 가족을 건든다든지 이런 금도를 안 넘어가는데 또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또 그런 한계가 있잖아. 게다가 그리고, 여성 예. 정치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지 않나요? 뭔가 가정 문제라든가 엄격 뭐. 아니, 근데 하죠. 티나지 않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물밑에서. 아이, 딸한테 전화하고 그런 거, 제 지지자가 그렇게 전화한 걸 제가 어떡합니까? 이러면 없어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 지지자가 좀 과하게 했나 본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니, MB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드는데. 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 추정이 되는데 안 하면 감옥 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약을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그렇죠. 거고요. 그 정치인도 그 자식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러나, 예.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 저는 마약한 사람들 이걸 보면 예. 잘 못 벗어나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정말 높고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의뢰인이라고 해야겠죠.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안 되는 이 경우에 남지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좀 상습적으로 한 것 같은 맞아요. 분위기가 네. 보여서 지금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이 상습 마약으로 될 경우에 4년에서 9년 6개월까지거든요. 굉장히 엄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마약 투여한 그 의뢰인을 만나봤잖아요. 예. 많이 안 만나봤잖아요. 예. 저는 그 마약 전문 학교를 다녀왔어요. 네? 교정시설? 교정. 예. 우리 홍성이 마약 사범들 전문 교육시키는데요. 제가 있던 홍성이. 아니 진짜 그 구금시설 얘기만 나오면 제가 도저히 어떻게 당연할 수가 없어.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라 뭐 성폭행범들, 그다음 마약 사범들, 그걸 집중교육하는 데예요. 근데 네. 봉도사님은 정치사범 아니었나요? 그래도 제가 다 제 나발에 같이 있었고 전체 이제 정보를 다 저한테 가져와요. 제가 정보원 아니에요. 한동원이 아니고. 근데 이게 마약은 헤어나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예. 네, 힘들어요. 근데 너무 많이들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팅 앱으로 공공연하게 사람을 찾을 정도였으면 남지사들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마약은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필로폰 같은 경우가 경찰에서 얘기할 때는 꽤 값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싸냐면 합성 마약입니다. 사실 남미가 90년대까지는 마약의 중심지여서 CIA까지 막 들어가서 없앨 정도로까지 하다가 이게 캐나다나 중국 쪽으로 해서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마약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마약 지배 지역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하고 남미 쪽에 게릴라 조직이 힘을 잃은 것도 천연 마약이 안 팔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미얀마, 미얀마 이런 데들이 캄보디아 요 사이에 마의 트라이앵글 이런 게 다 없어진 건가요? 그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비싸니까 천연 마약. 근데 대체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걸린 것도 그래서 대체제로 된 이른바 이제 속어로는 얼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처럼 결정이 나오니까 미국 애들은 아이스라고 몸에는 하고. 더 안 좋고. 훨씬 안 좋죠. 중독성도 근데 심하고. 이런 이슈 터질 때마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죄송하고. 죄송하죠. 그럼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사회가 기성 세대들 그다음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약 사범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20대 30대 청춘들에게 일자리가 없어지면요. 사회는 점점 술과 대표적인 마약 이쪽으로 점점 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못 만든 우리가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만들고 어쨌든 국가 예산으로 처음에 공무원서부터 늘린다라고 하는데 여야를 떠나서 박수를 보내주면서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회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희망이 20, 사라졌죠. 30대가 그럼요. 약에 근데 하나만 꼭 심취할 짚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게요. 제가 거리에 다니다 보면 공무원을 늘리는 게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소방직, 그다음에 경찰직, 요런 정말 그 안전공무원 꼭 필요한 늘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네. 이번에 강릉에서 그렇죠. 소방관 2명이 또 순직했잖아요. 그게 과로 그다음에 그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유, 자 원동령님은 뭐예요? 이름이 원동력이세요. 깜짝이야. 오늘 최민희 누님이랑 고란 기자님의 패션 너무 우아합니다. 흐흐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네요.
감사합니다. 당당당당당당. 자, 다음 뉴스 남경필 뉴스까지 끝났고요. 고란 기자님. 네, 바로 난 이거 나온. 기사도 안 봤는데 저절로 넘어가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도사예요, MC의 능력이 역시. 엄청나다라고 아, 생각했었는데. 그랬어요? 네. 자, 소방관들 툭하면 손해배상에 시달리면서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방관들이 되게 처우가 안 좋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렇게 화재 진압 현장에서 목숨을 명을 달리하신 분이 56명이나 됩니다. 어제 2명을 포함해가지고. 아유. 그만큼 그게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예. 저는 이 처우 열악 문제가 나오면서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사실 불을 끄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야 예, 되잖아요.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빠루라고 하는 걸로 뜯고. 네. 그래서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인명을 구조하거나 해야 예. 되는데 이 사실 너무 놀라운데 엘리베이터도 뜯고. 그렇죠. 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이 다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사자가 물어내라. 문간 물어내라. 예? 그럼, 라는 일이 그럼 벌어져요. 누구한테? 소방관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난 2015년부터 작년 6월까지 무려 54건이나 있었고요. 특히 부서진 문을 변상하는 게 43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안에서 가스가 새갖고 곧 화재가 날 것 같은 그럼 문을 비밀번호를 이렇게 어떻게 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약간 이게 그 죽은 사람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놔라라고 하는 심정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아니, 설사 그렇게 피해자들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게 회사로 얘기하면 업추비가 있어야 돼. 업무 그렇죠. 추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소방기본법에 예. 소방활동 중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는 게 되어 돼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길어지면 이 소방관들도 계속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방기본법 밑에 어떻게 돼 있냐면 또 그러니까 소방관이 부서진 물건 같은 걸 부서뜨렸을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명해야 돼요. 불가피한 사정이 불가피한 지금 사정인지. 소방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 끌어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오히려 소방관 일을 못 하시죠. 문장관 그런 게 아니라요. 문 열어줬어요. 문 따고 들어갔을 때 안에 집안에 가구 이런 거 부서졌다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도자기 예, 깨졌다고 예. 뭐 하시는 앞서서 분도 있고. 54건이라는 게 서울에서만 54건인데 사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한두 번 경험이 있으시대요. 보고를 안 올리고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돈으로. 예. 합의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이게 물어주게 돼 있지만 이게 너무 네, 법적 길죠. 절차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민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재판장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는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고 그다음에 민사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드니까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냥 타협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요. 우리 여기 최민희 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 특별하게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금방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소방관대 전담 전담 법무법인처럼 법무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변호사를 한 20명 30명 정도 두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 문제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럼 변호사들도 로스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소방관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앞에 또 그 전에 법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일단 법 개정하고 면책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1년 넘었답니다. 이 법도 국회에 계류된 지. 네.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고 예. 박남춘 의원님이 안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남춘 최고위원님께는 당장 제가 실제로 그 그래서 이거 김부겸 법도 개정해주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소방청 내에 법무팀을 만드세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만드세요.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아유. 법무팀을 만드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보면 사실 소방 공무원 숫자 자체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인력 증언이 필요한데 더 소위 말한 인건비가 더 비싼 변호사 전담 변호사를 만든다? 일단 법만 바꿔드리는 게 빨라요. 법을 네. 바꾸는 게 오히려 근데 빠르죠. 아니 법 올- 바꾸고 그다음에 꼭 변호사가 상임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비상임으로. 네.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 그런- 이렇게 하면 돼요. 민병 같은 데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렇죠. 돼요. 실제로
양언니 계약을 표정이 맺어서 왜 진행을 저래요? 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왜냐하면 개그맨 제 그 진행하고 표정이 있어요? 지난번에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소방청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족한 소방관 인력 1,500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게 추경이었어요. 그 근데 반으로 잘렸죠. 추경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절반으로 잘라버렸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번에 사고 난 두 분도요. 출동 시간이 화재가 2번이었잖아요. 네. 토요일 오후 3시에 출동하시고 일요일 새벽 4시에 출동하셨어요. 그럼 이거 계속 눈 뜨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변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장 인력 부족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한테 오히려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예. 이 국민의당이 7월 추가 경정예산 토론 때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방관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1,500명 증원이 아예 없던 일이 된 거고요. 점점점. 할 말이 없는 거죠. 황당하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이구나. 그 공무원분들이 제복을 입고서 광화문 땡볕 한복판에서 완전 제복을 다 갖춰 입고서 1인 시위하셨던 모습 기억하세요? 예.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이 장갑을 직구 온라인 직구를 하신다는 게 알려지면서 황당한 일이 되면서 소방관이요? 네, 예. 소방관이 왜 장갑이 지급이 안 되는 소모품이라서 직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촛불 때 시한묘 있잖아요. 시한묘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네. 그분들이 소방관 장갑 사주는 그거 해갖고 저하고 이제 함께 하자고 하다가 그걸 또 못했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김영란법에 걸려요 또. 그거 사주면. 그리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돈이 있어 그걸 거기에 기증하겠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거 그 밀가루 뒤집어 쓰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소방관 그 분말가루처럼. 네. 제가 그거 하면서 어느 정도 그때 출연료가 있어갖고 출연료를 다 기증을 해서 장갑을 사주겠다 그랬더니 뜻은 고마운데 김영란법에 걸려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가 하고 릴레이 시위가 있은 다음에 15년에 정부가 담배 개별 소비세 20%를 소방 교부세로 해가지고 지원 예산 늘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 출동하는 그 소방차 있잖아요. 그거 5대 중 한 대가 노후화돼가지고 거의 고물 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소방관들의 이 그 보호장구 그게 또 지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괜찮아요. 지방 같은데 너무 형편없고 지역별로 이게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주에서 불 끌어가면은 무슨 죄인인가요? 그래서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자. 하자는 게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수건이죠. 예. 그 외청- 조승복님. 예. 이승복이 생각났어요. 제 친구도 불 끌어갔다가 직원들이 돈 모아서 문값 지불했다던데. 에휴. 법적으로 소방관 보호 좀 해주세요. 임동현님 119 신고하면 화재 진압 시 물품이 파손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묻고 컨펌 받고 출동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분들 싸우시는 거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해주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제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돼 가지고 문을 부수거나 교통사고를 내도 분출을 다투는 진화나 구급 업무 때문이지 개인 잘못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지 개별 소방관들을 물어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니 법을 만들든 제도를 고치든 무조건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했다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국회의원이에요. 참 속상해 진짜. 그리고 그때 소방관 가봤더니 그나마 요즘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안행 의원들은 진짜로 그 소방직 공무원들, 이 소방관들 처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일한 분들 많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네. 다른 것보다 빨리 더 인력. 느껴요. 인력 왜냐면 늘려야죠. 지금 2교대시거든요. 맞아요. 그걸 늘려드리면 3교대. 3교대만 해드려도 좀 살죠. 이게 사실 2006년에 법이 개정돼서 3교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3교대 되는 지역도 일부 있잖아요. 일부 지역별로. 있죠. 일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앙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 늘려서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하면 다른데 불필요한 데 쓰는 거 좀 그 지출해서 좀 줄이고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그때 증세 논의해도 돼요. 파퓰리즘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근데 원래 파퓰리즘이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또 놀랬던 게 위험수당 받으시는 게 6만 원이래요. 6만 원밖에 안 되고 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출동을 하게 되면
뭐 다칠 수도 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하시대요. 예. 거기서 이제 다친 사람들 보거나 그 그거는 환경을 못 목격하기 구하고 때문에 못 구하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죠. 그래서 최근 5년 새에 정신과 예. 상담 건수가 한 15,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상도 안 되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겪으셔도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데요. 오죽하면 해외 직구업체에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해외 배송료 할인 이벤트 하기도 했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유 정말. 김정민님, 전 소방차가 저렇게 자주 출동하는 줄 몰랐어요. 이사해서 가까이 살게 되면서 알았어요. 한겨울 한밤중에도 자주 갑니다. 정말 열일하십니다. 우리 그때 80년대 90년대 그 그룹 활동에 또 소방차 다시 활동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소방관들 관심 좀 환기시키게. 어젯밤에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 정말 도저히 못 당하겠어 진짜. 아니 근데요 네. 이렇게 이제 출동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제 주변에 있는 소방관들께서 장난 전화 때문에 출동을 하죠. 그때 진짜 열받으신대요. 예. 가서 그렇죠. 황당. 그 사이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못 살릴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라도 주위에서 소방차 무슨 장난 요즘 많이 줄었지만 네. 장난 전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소방관들 그다음에 미화원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내 세금이 저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잘 네, 써야 되겠구나. 네. 세금 조금 더 내도 되겠구나. 이런 관심으로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방관들 얘기하다가 예. 오늘 외교부의 그 남성 우월주의자들 좀 예. 비판 좀 받으셔야 되는데 예. 시간이 다 돼서. 아니 그래도 잠깐이라도 하세요. 꼭 예, 얘기해요. 외교부 국장이요. 예. 그 여자는 열등하다 이따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강경화 장군 아니에요. 외교부 수장은 또. 예, 그러게요. 여성 장관인데. 장관인데 그런 거예요. 이거 속으로 여성 장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왜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가 외무고시 봐서 들어가잖아요. 외고 출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남성 중심의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마초이즘 빨리 없어져야 돼요. 네. 평등한 사회로 가야지 사회의 네. 뭡니까 경쟁력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갖고 특별히 조사해서 이번에 반드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강경화 장관님 화이팅. 화이팅! 언니 뉴스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노래 듣고 가는데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미신 타파 여의도 뉴스의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가. 자,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의 장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비평하는 문화비평가 이태관 교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가뿐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묵직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두운 주제죠. 예. 우리 또 두 분 다 해외 유학파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아주 잠깐만 있어서 유학파라고 하기엔 부끄러워요. 유학파는요, 일단 물 건너가고 슬슬 놀면서 공부하면 다 유학파지 뭐. 그게 논류자입니다. 그게. 그러면 놀유자예요. 유람한다 할 때. Why blacklist? 그렇죠. 이 만드는 심리. 예? 사실 뭐 지금 어제부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블랙리스트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핫해져요. 그 MB한테까지 가겠죠. 사실 뭐 지금까지는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가지고 뭐 지탄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뭐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논쟁이 됐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증언도 몇 가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모 방송에서 열심히 예. 이명박 정권을 깐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적으로 나와버리네. 근데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다든가 뭐 이런 일이 몇 개 있었어요. 예.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 아는 지인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아주 의외의 어떤 그런 반응들,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면서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있다라는 풍문들이 이렇게 막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도 국정원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라는 것. 예. 그리고 뭐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거 연관되면서
MB 정권, 이명박 정권이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장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의 어떤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는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조금 더 이제 굳어지는 형국이죠. 그리고 물론 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왜 만드냐니까요.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히 우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방송이나 미디어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을 가졌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자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심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편리성을 유지하는 그런 권력. 권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편리성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굳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죠. 그게 권력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아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명기 원장이 어제 정도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방송 2009년 2월에 원세훈 국정원장 들어와서 방송 장악해. 걔 장악해갖고 국민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2010년에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아니 방송 장악해갖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발언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장악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죠. 왜냐하게 되면은 근데 왜 했냐고 정도원 의원이 묻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하죠? 첫 번째는 그 본인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예, 그분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네. 그 사람들은 1980년대 아주 옛날부터 쭉 이렇게 국정원에 몸을 담아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장악이 안 되냐면은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국민들끼리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본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은 방송을 장악하고 일정 부분을 갖다 장악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과거에 통했던 방식을 갖다 계속 지금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화 지체 현상이네 일종의. 네, 그렇죠. 정신 문화 지체 현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진화가 된 게 그래서 댓글 부대가 생긴 거예요. 그나마 진화된 게. 네, 그나마 진화가 된 게 그렇기 때문에 댓글 부대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사실은 전 정권에서 방송에 대한 가장 커다란 불만은 아마 광우병 때부터 생기게 되었었을 거예요. 굉장히 본인들이 그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누군가 해소시켜주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위에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방송 장악해도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뭔가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방송 쪽에 있어서 특히 그 배우라든가 탤런트라든가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았던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사람부터 모든 관료들이 텔레비 드라마는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적에서 만나든 공식적으로 만나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걔 되게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왜 방송에 계속 나와? 나 그래가지고 보다가 채널 돌렸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섬찟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놓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건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도록 동기가 너무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만들었을까가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일단 그 1막 1장 2장 넘어가기 전에 일단 상황극을 한번 하고 가시죠. 네. MB예요, MB. 저는 아니 그 상황극을 하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세요. 내일부터 방송 안 나오고 싶어요? 이게 블랙리스트의 일종의. 맞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랬던 거죠. 네. 자, 일단 MB 2008년 네. 상황이에요. 2009년이 됐어. 이제 제가 원세훈 국정원장 왔는데 MB가 그 촛불 때 그 좌파들이 준동하잖아요. 이렇게 연기 쫙 한번 해보세요. 있지도 않은 얘기로 방송을 갖다 만들어서 피해를 봤는데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각하 SNS와 방송을 우리가 장악하면 좌파의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겠어? 이른바 그게 어둠에서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가 믿어볼게. 80년대 70년대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통합니다 이번에. 그래? 그럼 내가 믿어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7년 뒤에 제가 감옥 가면 각하가 지시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방 상한 거 아주 잘하셨는데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잘 못하겠다 그러면 방송 못 나오게 하려고 아니, 그랬어요. 그게 이게 아니고 아주 블랙리스트예요.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충성입니다. 충성 경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아니, 우리가 하고 설득력 있다는 있게 걸 연기했어요? 아, 설득력이 있었어요. 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 일이 하이파이브 발생하면 참 이제 가지가지 하는. 자, 우리가 한번 근데 말문이 막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위기인데 그 위기에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세할 것 같고. 자, 우리가 어떤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일에서 결국 보이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VIP가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가져오게 되죠. 대책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당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핑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아니면 그 잘못된 정보를 최소한이라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그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SNS가 사람을 좌파로 점령당해서 처벌해야 이렇게 한다. 잘못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각하. 그렇죠. 그럼 최대한 우리가 힘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사실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그곳에다가 우리의 생각들을 주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읍시다. 이런 안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MB가. 피해의식은 명백하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라우마가 있는 게 초창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MB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MB도 어느 정도 유화 정책을 썼죠. 기존에 있던 그런. 예. 왜냐하면 워낙 이제 민주당 정권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또 이 MB 정권과 관련된 MB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과거에 어떤 민주 정권들이 갖고 있던 것들 벤치마킹한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았다면 속은 것이고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화 정책을 썼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 파동 자기가 가서 협상을 잘못하고 온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광우병 소동이라고 이제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그 자체가 잘못된 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다. 라는 트라우마가 그런데 생긴 거예요. 교수님, 이게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 독재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 정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끔 하라. 이게 핵심 키워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 여론을 장악하는 데에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본보기가 블랙리스트예요. 그 본보기를 보면 다수는 침묵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내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교수님, 방송사 간부 일선 PD까지도 다 관리했다. 그까지도 관리했다는 게 아니라 예. 관리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이분들을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집행될 수 있도록. 네, 왜냐하게 되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실행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갖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으로 이분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거지요. 아, 방송 장악이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방송통신법 막힐 때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네. 그랬잖아요. 네, 맞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명시적 블랙리스트하고 암묵적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예? 암묵적 블랙리스트는 뭔가 하면은 그냥 다들 눈치로 그 사람은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도 좀 있어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막 그냥 댓글도 나오지 말라고 달고 뭐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권들은 최근에 민주정부가 된 다음에는 명시적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피해왔어요. 증거가 남고 아하. 이거는 감옥에 갈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명시적 블랙리스트를 갖다 만들었다는 증거를 남긴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왜? 첫 번째는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뀐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또? 두 번째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정권은 안 바뀐다. 그러면서 명시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권이 안 바뀌게 해야만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명시적 블랙리스트는 바뀐 정권에 대한 어떤 보험카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 다 내가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당신을 도왔다는 게 있어. 이거 내가 깔까? 그러면은 서로 이 블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댓글 부대가
당선에 일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키가 되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넘어와서 MB 사자방, 응? 4대강, 방위산업비리, 자원외교 이걸 정리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정 안 했죠. MB가 상황처럼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경원도 끌고 다니고. 저는 박근혜 정부는 상당 부분 MB 정부가 인큐베이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그건 차차 밝혀야 된다는 생각해 보고 제 생각은 이제 물론 그 최민경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의 충성심도 굉장히 강력한 게 있지만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는 조건이라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방송 구조 다시 말하면 사장을 선임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절대적으로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가능하게끔.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결국은 방송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방송 그 장악 방지법이라는 것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한 취지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정부가 굉장히 처벌 먼저 하고.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제가 볼 때는 방송 구조가 개선되고 예. 이런 식의 방송 장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요. 최민규 원장님, 문성근 씨, 김미아 씨, 김규리 씨 우리 앞에도 얘기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희생자는 국민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경쟁을 통해서 중국 뭐 일본 막 달려갈 때 우리는 후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냐고요. 맞아요. 요새 우연히 시대의 소음이라고 쇼스타코비치라고 러시아의 그 작곡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책을 읽으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스탈린 시대에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하던 사람들은 육식주의자였대요. 예. 그래서 그때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때는 블랙리스트는 우리의 용기를 시험했대요. 쇼스타코비치가. 예술가들의 용기를 시험했었대요. 그런데 후르시초프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집권자가 금욕주의자로 바뀌었대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는 우리의 비겁함을 시험하더래요. 어허. 이 말을 갖다 하면 할까 말까 하다가 예. 했다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비겁하면서 안 하게 됨으로써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겁함을 시험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은 결국 왜 문화예술인이 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나의 의견을 밝히고 나를 사람한테 밝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문화예술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게 되는 충격과 고통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설가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더라도 그냥 내가 내 책 쓰면 돼요. 또 그냥 일반 SNS나 유튜버도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분들은 당장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살아온 목적이 모두 다 상실이 되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경제적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본보기를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비겁하게 굴어야 되는 거지 용기 있게 이 얘기를 갖다 꺼내면은 너 저 사람처럼 돼.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갖다 완전히 찍어서 무너뜨려지는 거지요. 그래도 문성근 씨는 덜 무너진 거고요. 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랜 인지도도 있고 그런 다음에 어려서부터 쭉 봐오신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기반이 영화였잖아요. 예. 또 영화인들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물론 영화도 아주 비열한 영만 출연을 시켰더라고. 사실은 뭐 배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악역들만 주로 보게 되고. 문성근 씨가 얘기한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하고 근데 그 육식주의자, 금욕주의자 그 히틀러는 또 채식주의자였거든요. 히틀러는 채식주의자였는데 그 사람이 동물을 사랑해서 채식주의자가 된 건 아니고요. 동물 사랑했어요. 동물금지법. 동물 그 학대 금지법. 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보호가 사실은 히틀러. 네. 그것도 맞지만 사냥금지법, 자연보호법. 본인이 원래 되게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약간 건강 연력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식도 하지 않고 술도 별로 안 하고 마시고 술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활도 채식주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심리는 지금 어떨까요?
피해자들은 특히 김규리 씨가 굉장히 안 됐죠. 안 됐죠.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평소에 그런 정책 발언을 하시던 분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냥-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네. 김규리 씨 말하는 거 보면 슬픔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여배우에게 20대랑은 정말 꽃같은 20대, 시절 아니겠습니까? 30대. 전성기인데 그 시절을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때문에 방송 출연도 안 하고 갑자기 방송에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 금방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게 그건 생계거든요. 생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나중에 본인이 살아간 어떤 노후에도 관련된 문제인데 예. 한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날아간 거죠. 알겠습니다. 이인숙님 두 분 목소리 너무 좋네요. 송하셔도 될 듯이요. 김동희 블랙리스트는 적폐 중에 적폐 철저히 수사해서 법에 엄중하게 처벌하라.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블랙리스트, 슬픈 우리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혜숙님, 봉도사 라디오 엄청 광고하고 다니는 광팬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정치를 싣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세요. 자, 두 분요. 오늘도 감사한 시간 인사하시고요. 네, 네, 또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예, 뵙겠습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런 표정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방송 시간이 짧아요. 자, 저는 마지막 AC/DC의 Back in Black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땡. 라디오 열고 방심하고 왔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감기는 또 왜 걸리셨어요? 티나요? 예.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거 뭐 죄송해요. 건강 관리를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예, 그거 맞아요. 네, 프로는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박심했습니다. 고란사의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기자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첫 번째 뉴스 최민희 해병대 의원님. 네, 이게 저는 이 문성근 씨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저는. 워낙 절친한. 예, 문성근 선배가 그 18일 어제죠? 예, 그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냐? 이게 연예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문화예술계 인사가 82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MB 정부 시절에. 네, 이건 MB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김재동. 근데 거기에 봉도사는 없었고요. 그땐 연예인이 아니었다. 정치인이었어요. 지금도 정치인이에요. 지금 예. 방송인이구나. 아하. 네. 방송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로드캐스팅이요. 브로드캐스팅. 방송이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오해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죠? 미스언더스탠드. 그래서 M하고 B를 앞에 했다며? 방송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스언더스탠드 브로드캐스팅 M요. 그러네요. 고퀄 유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성근 선배가 그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건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 이게 참 얘기하기가 gon란한데 예. 김여진 씨와의 화끈한 그 이상한 웹자보, 19금 웹자보가 최근에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수공작.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검찰 조사 받고 나서 이제 통화는 안 하고요. 주로 톡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으로 예. 그 망명했어요. 저희가 카톡이 좀 문제가 있었을 때 텔레그램으로 망명해서 텔로 주고받았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문성근과 김여진을 콕 찍어서 그런 19금 웹자보를 만들어서 뿌렸을까.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웹자보는 효과가 있었을까. 혹시 이 중에 그 웹자보고 당시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없어요. 그건 말고 많이 떠돌아다니긴 했어요. 비슷한 것들이. 네. 그래요? 또 있어요, 비슷한 예. 게? 문성근 씨도 많이 보셨다고 근데 하시는데. 사진을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을 말고 기사 뉴스로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말로는 봤지만 말로는 봤죠. 사진은 못 보셨죠. 사진은 못 봉도사님도 사진은 못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 듣고 있는 중에 말로는 봤지만 기사를 보거나 말로는 들었지만 이랬는데 말로는 봤정을 한마디 총정리해요. 네, 그런데 예. 왜 그러면 문성근을 겨냥했느냐. 김여진 씨와. 예, 근데 김여진 씨는 사실 김여진 씨도 뭐 좀 미움을 받던 연예인이지만 개념 MB 정부 연예인이죠. 때. 예, 개념 연예인이지만
그 타겟은 문성근이었다고 합니다. 왜 문성근이었냐? 그 봉도사님 알겠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그 문성근 대표가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권 통합 운동을 밀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가두에서 야권 통합해서 정권 교체해보자 뭐 이런 요지에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청취율 조사에 대비하는 걸 뭐라고? 사자.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죠? 예, 이렇게 항상 네.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는 걸 사주 경계. 아, 사주 경계. 예. 네, 좀 5분 대기라고 대답할 뻔했어요. 그래요? 아, 사주 경계 항상 경계하는 거. 네. 사주는 뭔지 아세요? 4주 동안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 예, 네 연월 군데. 일치. 아, 연월 일치. 아, 사주 경계. 혼란스럽네요. 아, 이게 옛날에는 제가 이러면 욕 먹었어요. 부산스럽다고. 네. 근데 요즘은 멀티시네. 예. 너무 좋은 댓글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쁜 댓글은 일단 안 봐. 네. 왜냐하면 좋은 댓글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아,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김선미, 상근 기자님 여기서 뵙네요. 레드 헤어네요? 아, 예. 그 저희가 방송하는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 예. 거기 청취를 많이 해주시는 아, 네, 레드 헤어. 네, 고마우신 분입니다. 빨간 머리. 네. 예, 그럼 거기서 N은 누구예요? 에요? 에? N. N? 예, 빨간 머리 N 모르세요? 아, 연식이 좀 부족하네. 오늘 진짜 힘드네요. 결혼하더니 더 이뻐지신. 자, 오늘은 무슨 네, 훈련하고 감사합니다. 가시냐면 네. 멀티 훈련하고 가는 겁니다. 아, 이런 유머를 받아치는 게 멀티 훈련입니까? 자,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그래서 치매 걸려도 이제 가족 해체라든지 네. 내 실제로 직장에서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걱정 없이. 네, 이걸로 뭐 완벽하게 끝났다 뭐 그런 걱정은 아예 없어졌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네, 치매 환자분들을 그럼요. 돌보기가 훨씬 더 나아진 치매 거죠. 부모 중에 한 분이 치매 걸리거나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 걸리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제까지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기 때문에 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매가 영어로 뭐죠? 영어 알츠하이머. 아, 알츠하이머. 예. 네. 알츠하이머 병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그 어제 발표가 됐죠. 네, 예. 특검을 뛰어넘는 초강력 권한을 갖게 된, 네, 이른바 이제 슈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네,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18일, 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했는데요. 예. 이게 권고 사항이긴 한데,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부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허. 네. 내용이요? 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권고안에 따르면 일단 규모가 좀 상당한데요. 공수처장,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는 30에서 50명. 그다음에 수사관이 50에서 70명. 오호. 네, 이렇게 해서 최대 122명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정도 규모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3차장 산하 조직과 비슷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특수부를 좀 이제 전담을 하는 네, 그쪽 조직과 그 규모면에서는 비슷하고요. 예. 또 메머드 특검이라고 불렸던 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규모가 100명이었음을 좀 감안을 하면 검사 수사관 다 포함해서 네, 검사 수사관 다 포함을 해서요. 그거보다 이제 많은 거죠. 미니멈으로 따지게 되면 80명, 맥시멈 따지게 되면 120명, 네. 평균 따지게 되면 100명쯤.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이 한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도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거 보면은 예. 네, 이 규모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처장이 네. 공수처장이 장관급이다. 네. 그럼 그 밑에 또 이제 차관급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하나의 부처가 새로 생기는 거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부처가 새로 생기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수사 우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 우사권? 수사 예. 우선권. 우선권, 네, 수사 제가 발음이 우선권? 잘못됐습니다. 네, 수사 우선권인데 예. 이게 수선 뭐, 우사권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계속 보니까 헷갈리는데 예. 수사 네, 우선권. 수사 우선권입니다. 예. 어차피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을 해온 뭐 기소권, 수사권, 그다음에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수사 우선권.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직자가
뭐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게 반드시 공수처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찰로 갈 수도 있고 검찰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딱 들어오면은 이 검찰하고 경찰에서 이 공수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서 공수처장이 이거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조건 그 사안을 공수처로 넘겨야 됩니다. 쉽게 해서 선임 그 수사 중에 선임 수사팀이다. 네. 그러니까 손대지 거의 마라. 우리가 찜. 네. 이거 공수처가 찜하면은 검찰과 경찰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맞죠. 왜냐면 이제 그렇죠. 검찰 고위 관계자가 만약에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검찰 네. 내부에서 수사한다면서 마사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안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간부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자체 수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마사지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수사하면서 상당히 사실 높죠. 증거를 멸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하. 그래서 공수처가 이 사건 가져와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 갖다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허. 검찰과 경찰은 손을 댈 수 없다. 어허, 수사 네. 우선권. 매력적이네요. 네. 그럼 기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소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소유지권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기소도 하고 계속 지금의 이제 특검처럼 야. 네, 재판을 가면은 계속 공수처에서 가가지고 예. 재판을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검사석에 오. 앉아서. 지금까지 특검은 자, 네. 공소유지권이 있는데 네. 특검이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에 망정이지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네. 공소유지 즉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검이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과정 속에서 저쪽 삼성이나 이런 데서 메모도 변호사팀이 들어오게 되면 네. 공소유지가 안 되고 무죄로 나올 위험성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위험성이 없어지는. 네, 그렇죠. 공소유지도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 쭉 이제 하는 거죠. 네, 공수처에서 쭉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 국세청,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뭐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예. 네,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에서 고위공직자에 관련돼서 뭔가 인지된 범죄가 있으면은 공수처의 수사를 의무적으로 의뢰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조항도 의무적으로. 네,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는 그냥 뭐 안에서 자체 감사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거나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공수처로 간다는 거죠. 야, 대한민국 투명해질 수 있는. 그렇죠. 이 공수처가 제대로만 바로 선다면 뭐 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고위공직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질 수가 있겠죠. 돌발 질문. 27분이에요? 9시에 벌써? 끝났네요. 끝났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5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만나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조금 줘갖고요. 아유, 아닙니다. 이거 제 탓입니다. PD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뭐 입금만 제대로 된다면.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시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2부 모르는 분들이 세 분이 앉아 계세요. 자, 이러면 언니 뉴스 자리 잡았어. 언니 뉴스. 자, 여성 씨가 엄마 언니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주는 언니 뉴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전 의원이한테 요 전 안 써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며. 그렇죠. 해병대 의원. 네. 해병대 몇 기세요? 저 19대. 19기, 그렇죠. 해병대 19기. 여의 해병대. 여의 해병대 19기. 자, 그다음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클로즈업 되니까 머리, 헤어, 샵에 갔다 오세요. 저 샵 갔다 오는 저 비용 드릴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개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47곳에 운영 중인 이곳을 전국에 252곳으로 그러니까 크게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252곳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상담이나 검진 이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오호. 치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치매 관련돼서 그 환자분이 올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안에 그 치매 증상 완화를 돕는 그 단기 쉼터라는 곳이 세워집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치매 걸려서 어디 요양센터 가는 걸 다 온 국민을 책임지겠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네. 다만 치매 진단하고 초기 관리를 할 수 네, 있는 초기 관리. 안심센터 예, 이게 예. 47곳밖에 안 돼서 태부족이다. 네네. 그러니까 252곳으로 늘리겠다. 네. 국회의원 지역구가 한
220개 정도 되고 그렇죠. 기초단체가 240군데 정도 되니까 네네. 기초단체별로는 다 들어가겠다. 네, 기초단체별로는 하나 정도씩. 하나 정도씩. 예. 그리고 이 초기 대응이나 뭐 이런 검진 같은 거 말고도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혜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의료비 본인 분담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치매 걸리면은 여러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내야 되냐라고 예. 이제 했을 때 치매 같은 경우는 그게 20에서 6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대요. 예. 나머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네, 부담을 하는데 예, 그러면 80에서 40%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데. 네네.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예. 10월부터 예. 네, 그 다음 달부터죠. 그러니까 4대 중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을 10% 선까지 내리겠다. 야, 네. 4대 중증. 그렇죠. 그리고 치매는 네네. 온 가족이 같이 앓는 거예요. 한 네, 분이 맞아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온 가족이 아무것도 못 해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예. 한 명은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가족이 책임지던 것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 가족은 왜냐하면 국가의 일부이고 네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건데. 예. 게다가 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이게 비급여 항목이었거든요. 어허. 네, 요것도 네,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키기로 아. 네,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치매 걸린 환자분들께는 좀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도 은근히 비싸요. 오호. 네, 그래서 은근 비싼 기저귀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어떤 시설에 요양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식재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거든요. 예. 이런 식재료 같은 것들도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예. 네, 이런 계획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알겠지만 치매 걸린 그 부나 모 네. 계시면 그 돌보는 가족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네. 혼잣말로 아 어렸을 때도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이 들어갖고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울면서 네. 그리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정말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국가가 케어해준다. 네. 그러니까 케어주고 또 어느 정도 그 돈 부담에서도 예. 네, 좀 낮춰줄 수 재정적인 있는. 부담에서도 자유롭고. 네네. 야 이게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아, 그 나라 이름이요. 예. 네. 뭔가 실행이 되면은 예. 네, 잘 아니 된 실행될 건데. 나라 어느 나라죠? 네, 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SBS 정봉주의 정치쇼요. 아 훌륭해요. 이름까지 쫙 저한테 뭘 나오는데. 계속 원하시는 SBS 정봉주의 정치쇼. 네. 진행자? 정봉주. 예. 네. 10월 초서부터 저희가 청취율 조사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사랑의 온도, 송영무, 슈퍼공수처, 미세먼지. 자, 이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실시간 검색어는 슈퍼공수처, 송영무 둘 다 관심이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특보 비난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은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평화, 군사적 압박. 왜 내가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냐고 비판하냐. 트럼프는 외교적 대화, 평화, 그리고 군사적 압박 이런 걸 얘기해도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하냐.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 자, 문정인의 목소리, 송영무의 목소리, 다종다기한 목소리가 있어야지 대통령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죠.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자, 모든 선택의 여지는 테이블에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갖고 국민들 안전,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정봉주 정치쇼 들으면서 이런 복잡한 얘기 다 풀어내시고요. 첫 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Come on over 듣고 광고 들으면서 저는 1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는 원포인트 뉴스인데 오늘 원일이 기자가 없어서 땜빵으로 나왔나? 네, 땜빵입니다. 땜빵이에요? 예.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호가 땜빵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예. 지금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 삽니다. 인천에요? 네. 인천에 땜빵? 모든 방이 다 있어요? 다방? 이건 광고인데 큰일 날 뻔했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 네, 심의위에서 불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불러가면요 안 가요. 그럼 방송 안 해요. 어차피 PD님이 가시니까. 그런가요? 나를 불러서 심의한다? 네. 우리 심의 안 받아요. 심의 안 받을 짓만 해요. 모범생. 그러다 부른다? 안 해 방송 그럼. 방금 PPL 비슷한 거. PPL이요? 네. 거기서 다방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돈 안 주면 이제 거길 고소해야지. 내가 네. PPL인데 왜 돈 안 그렇군요. 주냐. 네. 저도 모르게 이름을 또 근데 말해버렸네요. 박은 땜빵에 살아요? 아니요. 그냥 집에 삽니다. 저는 2012년에 살던 방 이름이 있어요. 네. 독방. 네. 예. 서울시 구치소 막 이런. 예. 네.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즐겁게 오냐면,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많은 국민분들이 뭐 이 소식을 들으면은 좀 뭐랄까 하여튼 노후가 좀 안심이 될 것 같기도 예.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치매를 앞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뭐 어허. 이렇게 공표를 한 건데 예. 네, 그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18일에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나와서 이제 올해 7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 치매 환자가 이제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요. 네, 하지만 정부가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 치매 안심사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좀 여쭤보시면요. 안 여쭤봤어요. 계속 네, 혼자, 그렇군요. 혼자 쫙쫙. 네,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일단 수도권 47곳에 운영 중인 치매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 치매 지원센터를 오는 12월까지 치매 안심센터라는 이름으로